늙은 할머니가 손도 느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원 원장에게 모욕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은 마구 내려앉으면서도 몸 어딘가는 자꾸 떨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훨씬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 학교이고 학생들도 성실하고 동료 선생님들도 괜찮은 직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직업이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저를 낳고 키울 때도 밤새 병원 복도를 누비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귀가하면 주방 냄비에서 떠오르는 수증기를 보며 어머니는 며칠 전 생각날 정도로 바빴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해도 좋은 날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병간호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이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했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난 후 간호사라는 직업도 함께 내려놓으셨습니다. 체력도 나이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 그냥 쉬셔도 된다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월급으로 충분하니 편히 쉬시라고요. 은퇴할 나이도 넉넉히 지났고 이제 편히 계시다가 가끔 손자도 봐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죠. 민호야,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는 거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한다는 거야.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하셨고 스스로 벌어 스스로 먹으려는 자존심이 유난히 강한 분이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됩니다. 67세. 어머니는 그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대형 요양병원, 야간 청소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심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소한 엄마가 움직인다는 것, 일한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됐거든요. 저도 형편이 넉넉해서 매달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지 않으려 하셨지만 저는 강요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들로서 당신께 드리는 거고 당신은 그냥 받으세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매일 저녁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밤 10시 즈음이면 집을 나서셨고 새벽 6시쯤 귀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청소 일을 마친 어머니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하셨죠. 저는 엄마 쉬세요. 제가 할 테니까 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무것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전화입니다. 저는 퇴근 후 매일 어머니와 통화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이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15분, 20분씩 통화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할 말이 많으셨거든요. 병원 뉴스, 환자들 이야기, 이웃 할머니와의 소소한 일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통화는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뭐해요? 별일이야, 민호. 잘 있어요? 응, 잘 있고. 일 없나? 일은 많은데 엄마는요? 요즘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피로해서 전화 받기 싫은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관찰하는 것을 요구하니 저는 금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을 때 저는 주말을 이용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입니다. 어머니 모르게요. 병원 정문은 광활했습니다. 7층 규모의 최신식 건물이었고 로비는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으며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병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뒷부분으로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청소구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가는 길에 간호사실도 지나고 환자실 문들도 봤지만 사실 저는 어떤 것도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만 급했거든요. 복도 끝자락 창고 같은 방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계신 어머니의 팔에는 보라색 멍이 피어 있었습니다. 손목부터 팔뚝까지 작은 것도 아니고 꽤 진한 멍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다친 거예요? 어머니는 놀라신 듯 몸을 굳히셨습니다. 그리고 팔을 재빠르게 내리셨죠. 마치 그 멍을 감추려는 듯이요. 아니야, 그냥 걸레 짜다가 팔을 어디 부딪혔나 봐.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뭐가 있어? 정말 괜찮아. 민호가 걱정하면 엄마가 힘들어. 그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거든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창밖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병동 복도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시선을 감지한 듯 움직였습니다. 민호, 이따 퇴근하면 전화할 테니 너는 출근해야지? 아이들 숙제 봐줘야 하잖아. 엄마, 지금 토요일인데요. 어머니는 이미 청소 도구를 들고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나를 피하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 말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 이름은 장석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석훈 원장은 꽤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강남 의료계에서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고위층 인맥도 깊어서 병원은 항상 관료나 인사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설도 최신이고 환자들도 경제력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좋은 병원에서 어머니는 야간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요. 저는 차 안에 앉아 어머니가 일하는 방식을 상상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사람이 그 커다란 병원을 혼자 청소하시는 거죠. 간호사실, 환자실, 복도, 계단, 화장실, 모든 구역을 혼자. 67세의 나이에 저는 차 열쇠를 꽂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멍자국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병원 근처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밤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밤 11시 30분경 저는 병원 옆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휴게 시간을 갖는 시간이 11시 45분이라고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생각났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뒤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그게 고함 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늙은 게 손이 느려. 이게 사람이야?
그 목소리는 장석훈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손가락이 저렸고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뒤쪽으로 돌아가니 청소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석훈 원장이 바닥에 떨어진 물통을 집어들더니 그것을 어머니 쪽으로 내던지는 모습이었어요. 물이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에 비틀거렸고 팔로 얼굴을 막으셨죠. 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진짜로요. 그 순간 저는 내가 누군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에 뭔가 철렁한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동시에 머리 뒤쪽은 불이 나는 듯이 뜨거웠어요. 손이 주먹을 쥐었고 발이 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게 어머니였어요. 엄마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지? 이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머니의 그 자존심이 더 상처 입지 않을까? 저는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켜고 가방 안에 숨긴 후 다시 문틈으로 렌즈를 갖다 댔습니다. 화면에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원장은 계속 뭔가를 흥분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머니 몰래 증거를 남기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 영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요. 그렇게 녹화가 끝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안 됐거든요. 현재의 저를 어머니에게 보이면 안 됐어요. 분노로 떨리는 얼굴, 눈물이 맺힌 눈, 모든 것이 무너진 표정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그 영상 파일을 품은 채로요. 그 밤 저는 1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웠지만 눈은 계속 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원장이 던진 물통,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불과 몇십 초였지만 그 짧은 영상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손이 계속 덜덜 떨렸고 가슴도 철렁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니가 괜찮을까? 아니면 어머니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새벽 3시쯤 저는 결정했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는 없다고요.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 어머니가 평생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온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파서 수업을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어떤 말부터 시작할지, 어머니는 어떻게 설득할지, 모든 걸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하는 날이 올 줄은 모르면서요. 정말 저는 그날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자꾸 길어졌습니다. 학교 수업도 끝나지 않는 것 같았고 방과 후 회의도 무한정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시계를 자꾸만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을 겁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났을 때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쉬는 시간도 없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녹화된 영상 파일.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여전히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물통을 내던지는 원장. 몇십 초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한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도 철렁거렸어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한 가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이 병원에서 쫓겨나면 그 자존심이 더 상처 입지 않을까?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는 병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이 되기까지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구조, 어머니가 일하는 장소, 그리고 특히 원장의 위치 말입니다. 저는 병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과 김밥을 사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영상을 봤어요. 사실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먹는 척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였죠. 입에서는 음식을 씹고 있었지만 머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엄마한테 미리 말하고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참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거고요. 밤 9시 30분이 됐을 때 저는 병원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이 청소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담장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상한 남자처럼요. 그 생각이 들자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45분경입니다. 저는 청소실 문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의 휴게 시간 장소라고 했으니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핸드폰도 켜뒀어요. 녹음 기능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건물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목소리, 그리고 분명히 누군가를 닦아세우는 톤이었어요. 늙은 게 손이 느려. 그 목소리를 저는 알았습니다. 장석훈 원장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1시간을 주고도 이 정도밖에 못해?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절로 주먹을 쥐었어요. 이 지경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밀려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 증거를 남겨. 모든 게 기록돼야 해. 저는 문 근처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청소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고 원장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일해본 지가 어디까지? 이렇게도 못하네. 그 말과 함께 원장은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는.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냥 협박일 수도 있으니까. 던지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도 0.5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은 정말로 물통을 어머니 쪽으로 내던졌거든요. 쿵! 물통이 어머니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졌죠. 물이 튀었어요. 청소실 바닥 전체에 물이 흩어졌고 어머니는 팔로 얼굴을 보호하셨습니다. 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통증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보다는 놀라움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자신이 이 정도까지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이요. 저는 핸드폰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신을 차리겠지.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움직여. 알겠냐?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만 보였어요. 마치 행동 불능의 상태처럼요. 그 순간 저의 이성이 끊어지려고 했습니다. 문을 밀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더 명확한 증거를. 그때 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 상태도 마음에 안 드네. 이 모서리도 제대로 안 했고 바닥도 반들반들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려. 원장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니, 얹다기보다는 누르셨습니다. 강하게요. 내가 상사일 때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어머니는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숨만 가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정말로 문을 밀고 나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거든요. 문 쪽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재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내 존재가 들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저를 보는 순간 어머니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장은 청소실을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더 들렸어요. 간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원장과 그 간호사는 복도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청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어요. 손이 자꾸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하셨어요. 엄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여기서 뭐해? 엄마, 모든 걸 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녹음도 다 했고 전에 촬영한 것도 있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민호. 이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엄마, 이게 괜찮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팔에 멍도 받고 지금 상황도 봤어요. 이건 절대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호, 이 일을 말하면 내가 잘릴 거야. 그럼 내가 또 다른 곳을 찾아야 돼. 나이 먹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엄마, 나는 괜찮아. 정말로. 이건 하나의 시련이야. 모두가 겪는 거고 나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어머니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학교도 있고 할 일도 있잖아. 엄마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제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요. 그 자존심도 그 용기도 결국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요. 어머니는 자신이 당하는 모욕이 세상의 규칙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걸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고는 안 돼. 제발, 민호.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를 믿어주면 좋겠는데,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것은 저도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을 거고요. 어머니는 제 팔을 더 강하게 잡으셨습니다. 민호, 제발. 제발 하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 밤 저는 청소실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남겨두고요.
가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폭력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렸습니다. 영상도 보여드렸고 녹음도 들려드렸어요. 경찰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곧 진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모욕에 저항해야 했어요. 경찰이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제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것도 함께 견뎌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것인지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머니뿐 아니라 저도 이 병원 전체도 함께 흔들어 놓을 것인지를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경찰도 곧 올 거였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날 준비 되셨나요? 네, 저도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시작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어머니는 어떻게 변할지, 이 병원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답답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 밤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저는 1시간을 차 안에만 있었어요. 시동을 켜지도 않은 채로요. 손가락이 계속 떨렸고 가슴도 철렁거렸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곧 진술을 받으러 병원에 가겠습니다. 경찰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됐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일을 잃을 수도 있고 병원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번호를 누르려고 해도 마치 납이 들어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으로요. 밤 1시 30분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에 적절한 시간이었죠. 택시가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잠수하기 전처럼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밤의 병원은 낮의 병원과 달랐어요. 시끄럽고 분주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대신 적막함이 흘러내렸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척 덮어두는 것처럼요. 저는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청소실이 있는 방향으로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저는 뜻밖의 상황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간호사였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간호사였어요. 어머니는 청소 도구를 들고 계셨고 간호사는 어머니와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속삭이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두 사람 모두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혹시 이게 뭔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민호?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놀라움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엄마, 저 왔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서 있던 간호사를 보니 그 간호사는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를 아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몇 마디를 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라면 어려울 것 같지만 당신은 충분히 정당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는 일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간호사는 제게 인사했습니다. 아드님 맞나요? 어머니를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간호사가 떠난 후 어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민호, 밤중에 뭐하러 온 거야? 엄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을 느낀 듯이요. 뭐가 있어? 앉아요, 엄마. 우리는 병원 지하 휴게실로 갔습니다. 밤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밝게 켜져 있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입을 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몸을 굳혔습니다. 뭐라고? 원장님의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도 있고 이번 밤에 CCTV도 확인하고 있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호, 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엄마, 견디는 것과 당하는 건 다릅니다. 당신은 이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니라 다른 일꾼들, 간호사들 말이야. 어머니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도요. 엄마, 이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민호, 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멍도 있고 폭행도 당하고 그런데도 계속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민호,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웠네. 엄마,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어머니고 제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셨습니다. 경찰이 온다고 했어? 네, 아침이면 조사를 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난 일을 못하게 되겠네.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민호,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어머니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감사의 말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병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원장은 어떻게 나올까? 어머니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이 모든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밤 3시가 되었을 때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밤 근무를 마쳐야 한다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하라고 했고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1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목적지 없이요. 단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다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멍자국, 물통을 내던지는 원장의 분노한 얼굴, 그리고 어머니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 내가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혹시 내가 너무 큰일을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혹시 이미 뉴스에 나왔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뉴스에 나올 정도의 일일까도 싶었고요. 새벽 5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 씨. 저희가 지금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장에 계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탔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새벽 거리를 지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나타났어요. 모두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경찰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경찰과 함께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장석훈 원장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편안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경찰을 본 순간 그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셨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시겠습니까?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폭행? 이게 무슨 소린데?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이 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영상에는 원장이 물통을 던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교육이야, 폭행이 아니야. 원장이 말했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도 폭행입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경찰서에서 정식 진술을 해야 합니다. 따라오시겠습니까? 원장은 결국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3달 가까이 눌려있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이 원장을 데려간 후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손에는 청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다 끝났니? 네, 경찰이 원장을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청소기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안겨오셨어요. 고마워. 정말로. 엄마,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 그 순간 간호사 중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어머니와 대화하던 그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는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간호사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분들이 계신가요? 저도 목격한 게 있어서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CCTV 백업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정의를 원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간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이 일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그 간호사와 함께 저는 다시 경찰을 만났습니다. USB를 제출했고 추가 증거로 등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이 일들이 하루 종일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위한 첫 번째 싸움이 끝나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최소한 시작은 됐다는 뜻이었죠. 밤이 되자 저는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어디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어제와 오늘의 일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결정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있으세요? 응, 민호. 넌? 저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실 거예요? 글쎄, 일단 일을 안 가려고 해.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병원에서도 뭔가 말이 있을 것 같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이상하지 않니?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엄마, 그건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그렇다면 넌 어때? 후회 없니? 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질문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불안할 뿐입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네, 엄마. 함께입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밤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요. 그 용기가 제 어머니를 지켜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요. 의료진들도 환자들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번개처럼 빠르게 전파되었죠. 정치적 뉘앙스도 담기고 왜곡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원장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경찰 조사를 위해 어머니도 진술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상세히 물었어요. 언제부터 폭력이 있었는지, 어떤 형태의 폭력이었는지, 다른 직원들도 같은 일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욕을 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나면서 손이 나가기 시작했죠. 팔을 때리고 어깨를 누르고 그리고 어제는 물통을 던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성실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경찰은 이렇게 말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실을 나왔을 때 병원의 부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마치 자신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머니, 어려운 상황이 되셨네요. 부원장이 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원장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부원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여기 오시기까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대형 요양병원 원장,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라는 제목으로요. 병원의 이름도 나왔고 원장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피해자라는 표현으로만 나왔어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일주일 후 병원 이사장이 저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담담했어요. 가보자, 민호.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병원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의 한쪽 벽에는 병원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병원 개원식 사진, 환자들의 웃는 모습, 의료진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 사진들 중에서 한 장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한 명의 간호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환자를 안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환자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간호사의 얼굴이 어머니와 닮아 있었거든요. 그 사진이 뭔가요? 저는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제 질문을 받고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했어요. 아, 그 사진이요. 30년 전 병원 화재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화재요? 네, 이 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5층에서 화재가 났거든요. 당시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명의 간호사가 끝까지 환자들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어머니신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혹시 당신이 그 간호사신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였습니다. 그 순간 이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셨군요. 이사장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병원의 가장 위대한 영웅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만났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저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화재 때 당신이 없었다면 제 아버지는 죽었을 거예요. 이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 이후 당신이 다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리를 다쳤다고 했죠. 그래서 간호사를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요. 은인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고 당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당신이 피해를 당하는 상황으로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이 당신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위대함입니다. 이사장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어머니를 정말 잘 챙기셨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지켜내셨다니요. 당연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니까요.
이사장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원장은 이미 경찰에 넘겨졌고 병원에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병원의 책임도 있을 겁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무 환경 같은 것들도요. 저희가 마련한 보상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당신에게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병원의 안전관리 팀장으로 정식 채용하고 싶습니다. 청소직이 아니라 현장 경험자로서의 위치로요. 당신이 겪었던 문제들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실 분으로요. 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사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알고 직원들의 고통을 아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사장은 구체적인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연봉, 근무 환경, 책임 범위 모든 것이 어머니의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장은 어머니가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당하신 폭력과 모욕에 대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을 나왔을 때 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민호, 이게 현실일까? 네, 엄마. 현실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지켜낸 거예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거고, 정의를 지켜낸 거고, 그리고 30년 전에 베풀었던 선함이 이렇게 돌아온 거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뭔가, 단지 견딘 것뿐인데, 아니에요. 엄마는 저항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정식으로 안전관리 팀장의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복장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청소복이 아닌 병원 관리자 유니폼으로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입니다. 멍자국에서 시작한 이 여행은 폭행 장면 목격으로 이어졌고 경찰 신고로 넘어갔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 실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변화했다는 것이었어요. 청소부에서 관리자로, 침묵의 대상에서 발언권 있는 존재로, 모욕받는 사람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의 첫 업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안전관리 사무실에서 청소 직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어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민호 봤니? 네, 엄마. 보면서도 믿기가 안 가요. 얼마나 자연스러운데요? 이건 내 직업이었거든. 간호사였을 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했어. 그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일 뿐이야.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정말이야, 민호.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엄마는 항상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병원의 원장실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존 원장을 대신해 임명된 새로운 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할 일로 직원 복지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 임금 인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 인권 보호 체계 구축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 일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모욕받고 있을 때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드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내셨다니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를 낸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어요. 간호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고 그리고 이사장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라는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민호. 뭐해? 저는 학교에서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내 이야기를? 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는 침묵을 깨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민호, 이런 말하기가 쑥스럽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 엄마도 저를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엄마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행복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민호, 이제 이 모든 게 잘 마무리될까? 네, 엄마. 충분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정의를 지켜낸 우리 모두의 새로운 이야기 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배운 진리였어요.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어요. 원장의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1차 공판에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언론도 계속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뉴스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계속 돌아갔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병원의 안전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책, 새로운 책임, 새로운 일상이 모두 함께 왔어요. 처음 며칠은 어머니가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컴퓨터 사용도 서툰 상태였고 회의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빠르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현장을 알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의 고통을 알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첫 주에 병원의 모든 청소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하나 대면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힘든 게 뭐가 있으세요? 문제가 생기면 제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당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경영진의 입장에서 뭔가를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휴게실에 의자가 낡아 있으면 새 의자를 구했습니다. 청소용품이 부족하면 충분히 공급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야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방에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비밀은 지켜질 거고 우리가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담실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의 새로운 원장이 저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한 성과입니다.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의 평판도 좋아졌어요. 원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보통 청소 인력은 이직률이 높은데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어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의 연봉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아니라 부원장급 역할을 하는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원장이라니. 저는 당신이 가장 적합합니다. 당신은 현장을 알고 직원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정직합니다. 그게 바로 필요한 자질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총 6개월이 지난 셈이죠. 어머니는 이제 병원의 부원장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도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챙기셨고 청소실을 자주 방문하셨으며 누군가 힘들어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른 곳에서 비롯됐습니다. 병원의 다른 직원들,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 직원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폭력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셨고 병원을 바꾸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의도하지 않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은 4층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 넓은 책상, 큰 창문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했던 첫 일은 그 사무실에 식물을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좋지만 생명이 있어야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어머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어머니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평온한 말입니다. 민호 봤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멋있어요. 난 여기가 불편해. 이 높은 자리도, 이 넓은 책상도.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청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병원 전체의 직원들을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니 좋습니다. 민호, 생각해봐. 2년 전에 나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밤 10시에 집을 나가서 새벽 6시에 들어오고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해. 그게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이니, 민호.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엄마는 항상 이 정도였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수업은 조금 달라졌어요. 더 자주 정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용기의 가치에 대해 말했으며 침묵이 아닌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도 부당한 일에 저항하고 싶어요. 선생님, 나도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교사로서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 후 어머니의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였어요. 어머니는 그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모든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 비밀은 지켜질 것이고 우리는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병원의 전체 직원들이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요한 회의실에서 울려나오는 박수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 난 그냥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 당연한 말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어요. 민호, 정말이냐? 내가 세상을 바꿨다고? 네, 엄마. 세상을 바꿨습니다. 최소한 이 병원은요. 글쎄, 나는 그냥 견딘 것뿐인데. 아니요, 엄마. 엄마는 저항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민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어. 아니요, 엄마. 엄마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건 단지 엄마를 지켜낸 것뿐입니다. 하지만 너 없이는 불가능했어.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엄마가 좋은 어머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원장의 재판은 1심에서 벌금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장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어요. 마침내 원장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머니 편이었거든요. 그것이 정의였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퇴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발도 신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2년 전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호,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저는 벤치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저 옆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점점 내려가는 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보는 어머니와 저. 민호, 뭔가 있어? 아니요, 엄마. 그냥 엄마가 좋아서요.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날도 그래, 민호. 너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정말로. 아니요, 엄마. 엄마는 항상 태어나 있었어요. 다만 누군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는 알겠다는 건가? 네, 엄마. 이제는 알 겁니다. 그 순간 석양이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을 축하하듯이요. 민호야, 오늘은 내가 이야기한 건 무엇인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었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도 당연한 일을 했고, 너도 당연한 일을 했고, 이사장님도 당연한 일을 했고, 간호사도 당연한 일을 했어. 그리고 경찰도 당연한 일을 했어. 그런데 그 모든 당연한 일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뭔가요? 정말로 세상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지해주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그렇게 모여서 세상이 바뀌는 거구나. 맞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함의 한숨이었어요. 그렇게 하자, 민호. 우리 둘이. 네, 엄마.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용기, 침묵을 깨는 발언의 힘, 작은 정의가 만드는 큰 변화,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머니가 당하셨던 모욕, 견디셨던 고통, 그리고 극복해내신 용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병원의 부원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계속되는 한 이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범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더 강하게 잡으셨습니다. 민호, 내일도 우리 함께 가자. 네, 엄마. 항상 함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뒤에는 불을 밝힌 병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